대한민국 진짜 큰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건수가 20대가 전년에 비해서 45.3%가 증가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의 2030 분들이 이런 개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심각한 금융 불안 문제, 부채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2030이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말이죠. 지금 당장이야 문제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억도 아직 안 모았는데 적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경제 무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화면을 왜 준비했냐?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얼마나 자책을 했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2030들에 대한 어떤 부채 문제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2030 분들이 그러면 그런 문제로부터 좀 해방이 되려면, 그리고 그런 문제에 내가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경제 개념, 2030이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돈의 용도를 확실하게 3가지로 구분하는 능력, 그게 바로 경제 개념이거든요.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입니다. 5월 달에도 CGV의 돈줄남의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공지가 늦게 나가가지고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매진이 돼서 뭐 하라 그래갖고 들어갔더니 뭐 자리가 다 만석이 돼서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즘 공지가 조금 늦어지면서 날짜가 조금 남아있는데도 자리가 지금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날 임박해가지고 또 약간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당일날이죠. 5월 16일 날 오후 정도 되면 또 뭐 몇 장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소는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결혼은 모르겠고 내 집은 갖고 싶어. 내 집 마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강의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의한 모습이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경제 개념. 제가 과거에도 한번 경제 개념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경제 선생님은 누굴까요? 가장 좋은 경제 선생님은 누굴까? 과거의 기성세대에 비해서 최근에 MZ세대가 뭐 경제 개념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MZ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가장 좋은 경제 선생님은 바로 이분이기 때문이죠.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결핍입니다. 결핍이 가장 좋은 경제 선생님인데 아무래도 이제 과거 세대에 비해서 현재 MZ세대 분들은 성장하면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결핍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 돈줄남이 이 혼주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경제 무개념을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경제 4개의 경제 무개념. 우리 혼주리 여러분들은 아무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이제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영상을 처음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혼주리 여러분들은 뭐 4대 경제 무개념이 없죠. 그게 뭐냐? 첫 번째, 노후 준비는 재테크가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분산 투자는 막 종목만 여러 개 투자한다고 분산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금과 분산 투자가 돼야 된다. 안전자산과 전략적 분산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창업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 나오는 사업소득은 투자금도 회수해야 되고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급을 탄다. 우리 혼주리 여러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월급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이 월급은 지금의 나와 5년,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나 30년 후에 나와 함께 나눠 써야 되는 공금이죠. 그래서 월급을 타면 일정 부분은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4대 경제 개념이죠. 이걸 모르면 4대 경제 무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다른 차원에서 경제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왜 다른 차원에서 경제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정리정돈 잘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우리가 보면은 야, 이게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참 깔끔하죠? 예, 정리정돈. 정리정돈을 우리가 참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사실 경제 개념이라는 게 바로 이 뭔가 돈의 성격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정리정돈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정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아, 그거 어딨다라고 딱 꺼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뒤죽박죽 돼 있으면 여러분, 여름옷 이제 막 거의 꺼내서 입어야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여름옷 더워졌는데 옷장을 뒤져보니까 이거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못 찾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름옷, 봄옷, 겨울옷 딱딱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면 찾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경제 개념이 바로 이거다. 돈을 구분하는 능력. 돈에도 다 성격이 있고 이름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경제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혼줄 여러분, 이제부터 경제 개념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내 돈과 남의 돈을 구분하라 입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돈과 남의 돈을 구분하라. 자, 여러분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서 돈 얼마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보면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근데 요즘은 현금을 많이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자, 그런데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예? 내 지갑에 있는데 내 돈이지. 이거 뭔 소리냐? 아,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대출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회계 장표에는 과연 내 돈과 남의 돈이 잘 구분되어 있느냐?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이 아니라 이 말도 좀 상당히 된 말인데 내돈내산 이런 말 많이 하죠. 내돈내산.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돈으로 내가 돈 주고 산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항상 이 회계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산이 있는데 우리가 꼭 경영 경제 이런 회계를 공부하시지 않은 분도 이건 알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부채도 자산이야. 빚도 능력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자산이 있는데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만 자산이 아니다. 빌린 것도 자산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얘기 들어버리면 갑자기 그래? 나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그 금액, 신용대출 받은 금액, 카드론 쓴 금액, 현금 서비스. 이것도 다 그러면 결국 자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다. 이게 바로 내 돈, 남의 돈을 구분을 못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버리지라고 하는 책을 보셨죠? 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히트한 책인데, 이 레버리지가 돈은 그렇게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자꾸 레버리지랑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자기 돈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조 원의 부채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삼성전자를 이루고 있는 땅, 공장, 기계, 설비, 이런 거 다 자산 안에는 부채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년에 만들어내는 수익과 매출은 이 부채에서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용대출 받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받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쓴 돈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비용이 발생하는 자본 차입이 바로 부채인데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자산의 역할을 하려면 뭔가 생산적인 데 투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를 자산을 부채를 빌려서 내가 먼저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적인 곳에 그 돈이 쓰이고 있다면은 당연히 이것은 당연히 부채지만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쓴 마이너스 통장, 내가 쓴 신용대출 그게 만약에 생산적인 곳에 투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이 빌린 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지금 이자하고 수익 나고 있습니까? 지금 집을 사셨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전세자금 대출 어떻게 이자보다 수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수익이 날 리가 없죠. 전세자금 대출은. 사업자금 대출 어떻게 이자보다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내가 사업을 돈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빌린 부분도 있는데 이게 뭔가 그 자본이 나한테 와서 부채의 역할,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신용대출, 마통 이런 것들이 이자보다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통은 1번, 3번은 그래도 우리가 미래의 어떤 수익을 바라보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2번하고 4번,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4번 같은 경우는 도대체 수익이 나고 있지 않다. 만약에 그 돈을 내가 빌려서 어딘가 소비로 써버렸다는 말이죠. 모두가 빚입니다, 그냥. 이걸 갖다가 여러분 빚도 능력이야. 이거 뭐 정말 레버리지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 남의 돈이면 100% 빚입니다. 남의 돈이 왔지만 이것이 일을 하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100% 빚입니다. 자, 여러분 한때 빚이 굉장히 우대받았던 때가 있어요. 금리가 1, 2%일 때는 그 정도 대출은 뭐 써야지. 돈 안 쓰는 사람이 없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당분간 고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입질량 지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월소득의 3배 이상의 신용대출 마통은 못 갚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자, 그래서 BMI 지수 말씀드렸죠? 이 지수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여러분들의 3개월 소득분에 만약에 소득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900만 원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나 현금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지수가 1.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0.3에서 1.5. 그러니까 아무리 허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3개월 소득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조금 넘는다 그러면 최대치가 바로 정상은 4.5개월치다. 만약에 내가 받는 월급보다 4.5개월치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빌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갚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전세금 대출 같은 경우는 전세금 빼면 갚을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집 팔면 갚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신용으로 빌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말이죠. 우선 빚을 어때요? 줄여야 합니다. 힘들어도 빚을 줄여야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돈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경제 개념인 거죠. 작년에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건수가 30%가 증가했다. 대한민국 진짜 큰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령별로 보면은 20대가 전년에 비해서 45.3%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왜 그래요? 남의 돈과 내 돈을 구분을 못하는 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제1의 경제 무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빌려주는 론이라는 게 있었죠. 과거에 이런 광고 보셨죠? 바빌론. 이름 참 잘 졌어요. 바로 빌려주는 론. 론이 뭐야? 그냥 대출이죠? 돈 빌려주는 거죠. 바빌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진짜 바빌론이라는 거는 이게 말 그대로 빌론이 빌런이야, 빌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바로 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바빌론이 아니라 빌런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에 빌런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제 개념은 이겁니다. 쓸 돈과 쓰지 말아야 할 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뭔가를 이게 쓰려고 하다가 이거는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안 하시죠. 그 왜 안 하느냐? 쓸 때부터 쓰기 전부터 쓸 돈과 쓰지 말아야 될 돈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연료 게이지의 상태가 이런 상태야. 연료 게이지의 상태가 이런 상태로 운전하시면 기분이 어때요? 불안하죠. 빨리 주유소를 찾아야 되겠다. 근데 이 연료 게이지가 만약에 여러분 자동차가 아니고 비행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태평양 위를 날고 있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그럼 연료 게이지에 얼마가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왜 태평양으로 진입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국도에 진입을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화면을 왜 준비했냐?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얼마나 자책을 했냐면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연료가 얼마 없는지도 모르고 저는 국도는 아니었는데 고속도로를 들어갔는데 요즘은 차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연료가 좀 줄어들게 되면 가까운 주유소 알려드릴까요? 하고 땡땡땡 경고등이 떠요. 그래서 빨리 알려줘. 그리고 딱 알려줬는데 지금 55km만 가면 연료가 바닥이 난다고 나왔는데 주유소는 40 몇 킬로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 한 25분 가는 동안에 아주 진땀이 나더라 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거는 그냥 뭐 고속도로에 차가 서거나 그러면 그냥 긴급 주유 서비스를 부르면 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이 상태로 국도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쓸 돈과 쓰지 말아야 될 돈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돈줄남이 주로 숫자를 많이 얘기하죠. 뭐 문화 레저비는 10%, 식생활비는 30%,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커피는 하루 한 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왜 기준으로 만드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면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혈압, 정상 범위가 120에서 80. 공복 혈당, 뭐 얼마가 넘으면 안 된다. 당화혈색소, 뭐 GOT, GPT, 감마 GTP, 뭐 백혈구 수치, 적혈구 수치, 뭐 이런 거 수치가 다 정상 범위인데 여러분 다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그냥 뭐 안 보죠 잘. 예. 정상 범위 바깥이다 그러면 이제 보죠. 근데 정상 범위다 그러면 몰라 안 봐.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뭐 이게 조금 뭐 넘는다 그래서 막 큰일 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내 돈 남의 돈 구분을 못하고 막 쓰다 보면 뭐 지금 당장이야 문제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바로 돈줄남의 슬소생 10계명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게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보면 숫자가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고 있는데 요거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은 아마 다 정말 10계명처럼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자린고비 소리 듣는 거야? 너무 안 쓰는 거는 또 이것도 문제야.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진짜 너무 안 쓰는 분들을 최근에 조금 만나봤는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정상범위라는 게 아까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뭐 혈압은 낮으면 좋지만 낮아도 어느 정도 낮아야지 더 엄청나게 낮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쓸 돈과 쓰지 말아야 될 돈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자, 세 번째 경제 개념은 모을 돈과 굴릴 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을 돈과 굴릴 돈을 구분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데 자, 우리가 저축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년, 2년 있다 쓸 돈, 3년, 5년 있다 쓸 돈, 5년, 10년 또는 10년 이상 있다가 쓸 돈. 이거 구분해서 저축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죠? 뭐, 그죠? 하나로만 몰빵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한 3년에서 5년 있다 쓸 돈은 조금 투자 같은 걸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년에 잔금 치러야 된다, 뭐 중도금 마지막 내야 된다, 이런 거는 투자했다가 괜히 돈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형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금리형과 투자형도 안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적금도 하고 주식도 하고 연금도 하고 보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원칙이긴 한데요. 1억 원이라고 하는 자본을 모으기 전이라면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1억 모으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고 1억도 아직 안 모았는데 뭐 1년 후에 쓸 돈, 뭐 3년 후에 쓸 돈 이게 뭐가 필요해요 지금. 투자형이 어떻고 금리형이 어떻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칙들은 제가 다 여기다 선을 걷죠. 선을 걷죠. 안 통하는 얘기다. 무슨 얘기예요? 단기로 금리형으로 정기적금을 위주로 1억 만들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모을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을 돈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3년에 모으든 4년에 모으든 5년에 모으든 나는 급여가 워낙 적어서 7년에 모으든 1억 만들기를 하는 그 돈, 그게 바로 모을 돈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나누고 뭐 장기 저축도 하고 단기 저축도 하고 중기 저축도 하고 뭐 주식에다 투자도 하고 여러분 이건 안 맞는 얘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억 원 자본을 모으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모을 돈을 구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가장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분들 많죠? 젊은 우리 20대, 30대 아주 파릇파릇한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 중장년층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머니, 노인층이 있어요. 자, 누가 돈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돈이 가장 필요할까? 사실 돈의 금액으로 보지 마시고요. 돈의 효용으로 봤을 때.
예. 똑같은 돈 10만 원을 주면 누가 제일 기뻐할 것 같습니까?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10만 원이 가장 효용이 막 만족이 높은 나이가 어디냐. 그게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나이거든요. 자, 우리 젊은이들한테 10만 원 딱 주면 아유 정말 재밌게 아주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중장년층 10만 원 큰 돈이죠. 자,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으로 보이는 우리 노인 10만 원 어떤 돈이겠습니까? 누가 가장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모을 돈과 굴릴 돈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을 돈이라는 게 결국 미래에 나한테 송금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래에 나한테 얼마 송금할 거냐? 자, 얼마 송금할 거냐? 그러면 미래에 내가 얼마 필요할지를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청년층이 필요합니까? 중장년층이 필요합니까? 노인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모을 돈이라는 것은 미래에 나한테 보내는 돈을 모을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20년 미만이라면 30에서 50%는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송금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0에서 50%는 지금의 내가 아닌 미래에 나한테 송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도 돈이 남는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굴릴 돈이 되겠죠. 1억 이상 모았다. 나는 이제 이 정도의 돈은, 이 정도의 비중은 나는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 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뭐 굴릴 돈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굴릴 돈 이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 모을 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2030 분들이 이런 개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심각한 금융 불안 문제, 부채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2030 분들한테 정말 우리 2030 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었으면 하는 경제 개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결국 내 돈과 남의 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금 굴릴 돈과 모을 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 개념입니다.